조선 역사상 가장 많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왕 세조. 그의 이름 앞에는 늘 피해 군주 혹은 위대한 정복자라는 상반된 수식어가 따라붙습니다. 그가 조카 단종의 왕위를 빼앗고 용상에 앉았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결코 태평성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정치적 관대를 넘어 조선이라는 왕조의 뿌리 자체를 뒤흔들 거대한 폭풍이었죠. 무려 7년이라는 기나긴 시간 동안 세조는 안팎으로 밀려드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온몸으로 맞서야만 했습니다. 과연 그는 이 지옥과도 같았던 시간을 어떻게 버텨냈을까요?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조선을 자신의 강철 같은 의지 아래 완벽하게 지배할 수 있었을까요? 이제부터 우리는 한 남자가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벌였던 처절한 생존 투쟁의 기록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조선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 숨겨진 진실과 권력의 냉혹한 역학을 바로 눈앞에서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1453년 어둠이 짙게 깔린 한양의 어느 밤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왕의 숙부였던 수양대군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어린 조카 단종의 불안한 통치와 그를 등에 업고 권력을 휘두르던 김종서와 황보인 같은 대신들의 모습이 위태롭기 짝이 없었거든요. 그날 밤 한 명의 치밀한 계획 아래 수양대군의 사람들은 칼을 빼들었습니다. 칠 같은 어둠 속 궁궐의 담을 넘는 복면 쓴 무사들의 그림자가 섬뜩하게 흔들렸고,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바로 당대 최고의 권력자였던 좌의정 김종서였습니다. 김종서의 집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철퇴에 맞아 쓰러지는 비명 소리와 함께 조선의 권력 지도는 핏물로 다시 그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훗날 계유정난이라 불리는 피해 숙청, 그 서막이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조정은 그야말로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밤사이 주요 대신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거나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죠. 거에 질린 신하들이 모인 편전, 그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수양대군의 얼굴에는 일말의 동요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눈빛은 이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장악했다는 차가운 자신감으로 번뜩이고 있었죠. 옥좌에 앉은 어린 단종은 그저 숙부의 서슬 퍼런 기세에 눌려 하얗게 질린 얼굴로 떨고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단종의 이름으로 자신에게 반대하던 세력을 역모로 규정하고 모조리 제거해 나갔습니다. 며칠 만에 수십 명의 고위 관료들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고, 그들의 피가 마르기도 전에 수양대군은 영의정의 자리에 올라 모든 권력을 자신의 손아귀에 넣었습니다. 권력을 장악한 수양대군의 다음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바로 용상 그 자체였죠. 그는 치밀한 정치 공작을 통해 단종이 스스로 왕위에서 물러나는 모양새를 만들어냈습니다. 어린 왕은 거부할 힘도 의지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1455년 단종은 상황을 무너하고 수양대군은 마침내 조선의 7번째 왕 세조로 즉위하게 됩니다. 하지만 칼로 얻은 권력은 또 다른 칼을 부르는 법. 세조의 찬탈 소식은 전국의 사대부들을 들끓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이를 유교적 윤리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하늘의 뜻을 거스름 폐륜으로 받아들였거든요. 세조의 시대는 축복 속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더 큰 피바람을 예고하는 불길한 정적 속에서 그 막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왕위에 오른 세조는 이제 자신을 향해 겨눠진 수많은 칼날들을 마주해야만 하는 운명에 놓인 것입니다. 새로운 왕의 등극을 축하하는 궁궐의 화려함 뒤편에서는 세조의 찬탈을 인정할 수 없었던 충신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었습니다. 특히 집현전, 학사 출신의 젊은 관료들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죠.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응부, 유성원. 훗날 우리가 사육신이라 부르게 될 이들이 바로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조를 왕으로 인정할 수 없었고, 오직 상황으로 물러난 단종만이 조선의 유일한 군주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뜻을 같이 하는 동지들을 모아 거사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명나라 사신을 위한 연회가 열리는 날 세조와 그의 측근들을 일거에 제거하고 단종을 다시 왕위에 올리겠다는 담대한 계획이었죠. 하지만 운명은 그들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거사를 바로 앞두고 계획에 참여했던 김질이 배신하여 모든 사실을 세조에게 밀고하고 만 겁니다. 분노한 세조는 즉시 관련자들을 모두 잡아들여 명했고, 의금부의 감옥은 순식간에 피와 비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세조는 직접 국문장에 나타나 그들의 입을 열려 했습니다.
불에 달군 쇠로 온몸을 지지고 살점을 도려내는 끔찍한 고문이 밤낮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사육신들은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결코 자신들의 충절을 꺾지 않았습니다. 성산문은 세조를 향해 전하가 아닌 날이라 부르며 끝까지 왕을 인정하지 않았고, 박팽년 역시 고문으로 으스러진 몸을 이끌고 끝까지 단종에 대한 충심을 외쳤습니다. 그들의 꺾이지 않는 기계는 오히려 세조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을 뿐입니다. 결국 세조는 사육신 모두에게 가장 잔혹한 형벌인 거열형을 명했습니다. 술에 몸이 묶여 사지가 찢기는 끔찍한 죽음이었죠. 형장으로 향하는 길, 그들은 담담한 얼굴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단순한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조의 정통성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남겼고, 수많은 선비들에게 불의에 어떻게 저항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참혹한 숙청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육신의 가족들은 남자는 죽임을 당하고 여자는 노비로 전락하는 멸문지화를 당했고, 연루되었다는 의심만으로도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거나 유배를 떠나야 했습니다. 한양도성은 한동안 공포와 침묵에 잠겼습니다. 모든 이들이 세조의 칼날 앞에서 숨죽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선비들은 사육신처럼 직접 맞서 싸우는 대신 다른 방식으로 자신들의 신념을 지켰습니다. 김시스, 원호, 이맹전, 조려, 성담수, 남효원. 훗날 생육신이라 불리게 된 이들은 세조가 주는 모든 관직과 녹봉을 거부하고 스스로 속세를 떠나 은둔의 길을 택했습니다. 어떤 이는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어 전국을 떠돌았고, 어떤 이는 깊은 산골에 숨어 평생을 농부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그를 통해 세조의 부도덕함을 비판하고 죽음으로 충절을 지킨 사육신의 넋을 기렸습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세조에게는 보이지 않는 가시화도 같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적은 칼로 베어낼 수 있지만 세상을 등진 채 묵묵히 저항하는 이들의 정신까지 굴복시킬 수는 없었기 때문이죠. 세조는 용상에 앉아 절대 권력을 손에 쥐었지만 그가 다스리는 땅 한편에서는 여전히 그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외로운 저항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세조가 내부의 반대 세력을 피로 억누르며 왕권을 다져가던 바로 그 시기, 조선의 북쪽 국경지대에서는 또 다른 위협이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에 흩어져 살던 여진족들이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은 조선의 내부 혼란을 틈타 수시로 국경을 넘어와 마을을 불태우고 백성들을 약탈했습니다. 초기에는 소규모 약탈에 그쳤지만 점차 그 규모와 빈도가 잦아지면서 북방 지역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국경마을의 성벽 위에서는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여진족 기병대를 감시하는 파수병들의 눈이 퀭했고, 마을 사람들은 밤에도 편히 잠들지 못한 채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조선 조정으로서는 더 이상 이 상황을 좌시할 수 없었죠. 국가적 위기 앞에서 세조는 자신이 어떤 왕인지를 증명해 보이고자 했습니다. 그는 문약한 선비가 아니라 직접 갑옷을 입고 칼을 휘두르는 군주였거든요. 그는 신하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대규모 군대를 일으켜 여진족을 정벌하기로 결심합니다. 단순히 국경을 방어하는 수준을 넘어 아예 그들의 본거지를 직접 공격하여 위협의 뿌리를 뽑아버리겠다는 대담한 계획이었습니다. 1460년 세조는 신숙주와 같은 뛰어난 장수들을 이끌고 직접 군대를 지휘하며 북방으로 향했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혹독한 겨울, 수만 명의 조선군이 질서정연하게 북쪽으로 행군하는 모습은 그 자체로 장관이었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대지 위로 펄럭이는 깃발들과 끝없이 이어진 병사들의 행렬은 조선이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님을 보여주는 강력한 무력 시위였습니다. 압록강을 건넌 조선군은 여진족의 핵심 거점들을 차례로 격파해 나갔습니다. 숲과 계곡에 숨어 기습을 노리던 여진족들은 조선군의 체계적인 공격과 강력한 화력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얼어붙은 강 위에서 벌어진 전투는 특히 치열했습니다. 미끄러운 얼음판 위에서 양국의 병사들이 뒤엉켜 칼과 창을 부딪혔고, 하늘에서는 쉴 새 없이 화살이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세조는 후방에 머무르지 않고 직접 전장의 상황을 살피며 군대를 지휘했습니다. 그의 결연한 모습은 병사들의 사기를 크게 끌어올렸고, 조선군은 연전연승을 거두며 여진족을 압록강 너머로 완전히 몰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이 원정은 단순한 군사적 승리를 넘어 세조의 리더십과 조선의 국방력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피해 숙청으로 얻은 왕위라는 비난 속에서 세조는 강력한 군사적 업적을 통해 자신의 통치 정당성을 스스로 증명해 보인 셈입니다.
내부의 반란을 제압하고 외부의 침략까지 성공적으로 막아낸 세조. 이제 그의 왕권은 그 누구도 넘볼 수 없을 만큼 공고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7년간의 피비린내 나는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왕권 강화 과정에서 시행된 중앙집권 정책들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또 다른 거대한 불씨를 만들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발단은 머나먼 북방 함길도였습니다. 함길도는 예로부터 중앙정부의 통제가 약하고 지역 토착 세력의 힘이 강한 곳이었습니다. 세조는 이러한 지방 세력을 억누르고 왕의 직접적인 통치력을 강화하기 위해 그 지역 출신 관리 대신 중앙에서 파견한 관리를 수령으로 임명하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했습니다. 이 정책은 지역민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때 불만에 가득 찬 함길도 사람들을 하나로 묶은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 지역의 토착 호족이었던 이시에였습니다. 그는 중앙에서 파견된 절도사가 함길도 사람들을 역모로 몰아 모두 죽이려 한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며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차별과 불만에 시달려온 백성들은 이시의 말을 쉽게 믿었고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타올랐습니다. 1467년 이시에는 마침내 반란의 기치를 내걸고 절도사를 살해한 뒤 함길도의 주요 성들을 하나둘씩 점령해 나갔습니다. 반란군은 순식간에 수만 명으로 불어났고 함길도 전역이 이시의 손에 넘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처럼 보였습니다. 마름 불길에 휩싸였고 관아의 창고는 약탈당했습니다. 조선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내란이 터진 겁니다. 반란 소식이 한양에 전해지자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세조는 즉시 귀성군 이준을 총사령관으로 임명하고 구성군 이준, 조성문 등 당대의 명장들을 모두 소집하여 3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토벌군을 파견했습니다. 이는 여진족 정벌에 버금가는 거대한 군사 작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란 진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이시의 반란군은 함길도의 험준한 지형을 이용해 교묘하게 저항했고 지역 사정을 잘 모르는 관군은 초반에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게다가 반란군과 관군 사이의 전투가 길어지면서 애꿎은 백성들의 피해만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불타는 마을과 폐허가 된 땅 위에서 조선은 또다시 같은 민족끼리 칼을 겨누는 끔찍한 비극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북방에서 시작된 이 거대한 불길은 세조의 7년 전쟁 그 마지막이자 가장 혹독한 시험대가 되었습니다. 모든 조선의 백성들은 숨을 죽인 채 과연 이 철권의 군주가 마지막 불길마저 잠재울 수 있을지 아니면 그 자신이 일으킨 불길에 왕국 전체가 삼켜지게 될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북방의 차가운 바람이 채 가시기도 전에 조선의 심장부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아닌 가장 먼 변방 함길도에서 새로운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척박하고 거칠었지만 동시에 강인한 기상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땅이었지요. 중앙정부의 차별적인 정책과 과도한 수탈에 대한 불만은 이미 오래전부터 쌓여 있었습니다. 지왕 출신이라는 이유로 관직 등용에 불이익을 받고 북방방어라는 영목, 아래 끝없는 부역에 시달려온 함길도 민심은 마치 바짝 마른 장작더미와도 같았거든요. 그 마른 장작더미에 불을 붙인 인물은 바로 지방 토호 세력이었던 이시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적인 욕망과 함께 지역민들이 느끼는 분노와 소외감을 교묘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조정의 간신들이 함길도 사람들을 모두 죽여야 한다는 끔찍한 유언비어를 퍼뜨리기 시작했고 공포에 질린 사람들은 그의 깃발 아래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시의 반란은 단순한 밀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중앙에서 파견된 절도사 강요문을 한밤중에 급습하여 살해하는 대담함을 보였습니다. 칠 같은 어둠 속 절도사의 관하에 수십 명의 무장한 사내들이 횃불을 들고 들이닥쳤습니다. 칼날이 번뜩이고 비명이 울려 퍼지는 아비규환 속에서 함길도의 최고 책임자는 허무하게 목숨을 잃고 말았죠. 이 사건은 반란의 시작을 알리는 끔찍한 신호탄이었습니다. 이시에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자신이 왕명을 받들어 간신을 처단한 것이라 주장하며 민심을 더욱 현혹했습니다. 근고디어 길주성을 점령하고 스스로를 왕의 대리인처럼 행세하며 함길도 전역을 순식간에 자신의 손아귀에 넣었습니다. 불타는 관아와 쓰러진 관리들의 시신 위에서 이시에의 세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평생을 밭갈던 농민들이 손에 녹슨 창을 들었고 변방을 지키던 군사들마저 등을 돌려 반란군에 합류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끔찍한 소식이 파발마를 통해 한양에 전해졌을 때 조정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신하들은 창백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며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왕위에 오른 일에 단 한순간도 피의 숙청을 멈추지 않았던 군주 세조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용상에 앉은 세조의 표정은 그러나 신하들의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분노했지만 결코 당황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눈빛은 7년 전 계유정난의 그 밤처럼 차갑고 냉철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이 반란은 또 하나의 제거해야 할 위협일 뿐 자신의 절대 권력을 향한 길에 놓인 마지막 걸림돌에 불과했습니다. 세조는 즉시 어전 회의를 소집했고 그의 입에서 나온 명령은 단호하고 거침이 없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명장으로 꼽히던 구성군 이준을 총사령관으로 임명하고 조성문과 허종 그리고 전고 용맹한 장수 남이 등을 부장으로 삼하 대규모 토벌군을 편성할 것을 명했습니다. 며칠 뒤 한양의 숭례문 앞은 북방으로 출정하는 군사들로 가득 찼습니다. 10만 명에 가깝다고 기록된 대군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게 늘어서 있었죠. 펄럭이는 깃발과 번쩍이는 창날 그리고 대지를 울리는 군마의 발굽 소리는 이제 막 시작될 끔찍한 동족상잔의 비극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세조는 직접 성문 밖까지 나와 출정한 군대를 사열했습니다. 그는 총사령관 구성군에게 친히 어검을 하사하며 반란의 주모자는 물론 가담한 자들까지 모조리 쓸어버리고 오라는 서슬퍼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왕의 매서운 눈빛을 마주한 장수들과 병사들은 자신들이 단순한 반란 진압이 아니라 왕의 권위에 도전한 자들에 대한 무자비한 심판을 대행하러 가는 것임을 직감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조선의 정예군은 자신들의 형제와 이웃이었을지 모를 함길도의 백성들을 향해 기나긴 행군을 시작했습니다. 함길도에 도착한 관군은 상상 이상의 혼란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이 시에는 단순한 오합지졸이 아니었죠. 그는 함길도의 지리에 매우 밝았고 이를 이용한 게릴라 전술로 관군을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촌 산길과 계곡에 매복해 있던 반란군이 갑자기 나타나 화살을 퍼붓고는 연기처럼 사라지기 일쑤였습니다. 관군은 수적으로는 우세했지만 낯선 지형과 예상치 못한 기습 공격에 번번이 큰 피해를 입으며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전투는 점점 더 처절해졌습니다. 발음, 불길에 휩싸여 검은 연기 기둥을 뿜어냈고 죄 없는 백성들은 관군과 반란군 양쪽 모두에게 고통받아야 했습니다. 관군은 반란에 협조했다는 의심만으로 마을 사람들을 처형했고 반란군은 관군에게 식량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약탈과 방화를 저질렀습니다. 땅은 피로 물들고 하늘은 통곡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이 지옥 같은 상황 속에서 토벌군의 총사령관 구성군은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근 밤마다 군영의 차가운 막사 안에서 지도를 펼쳐놓고 잠 못 이룬 밤을 보냈습니다. 무작정 힘으로 밀어붙여가는 피해만 커질 뿐 결코 반란의 뿌리를 뽑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전략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정면 대결을 피하는 대신 반란군 내부의 분열을 유도하는 심리전을 펼치기 시작한 거죠. 그는 이 시해를 따르는 다른 토호 세력들에게 몰래 사람을 보내 회유했습니다. 지금이라도 투항하면 목숨은 물론 과거의 죄를 묻지 않겠다는 달콤한 약속을 건넸습니다. 동시에 이 시해가 반란에 성공하면 여러분들을 모두 숙청할 것이라는 이간책을 퍼뜨렸습니다. 불안과 의심의 씨앗은 반란군의 진영 깊숙이 파고들었고 처음에 굳건했던 결속력은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말령 전투에서 찾아왔습니다. 촌 고갯길에서 관군과 반란군이 외나무다리에서 만난 것처럼 맞붙었고 치열한 백병전이 벌어졌습니다. 이 전투에서 특히 두각을 나타낸 것은 20대의 젊은 장수남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신들린 듯 말을 타고 적진을 종횡무진 누비며 반란군의 목을 베었고 그의 용맹함에 고무된 관군은 마침내 승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 전투의 패배로 이시의 군대는 크게 와해되었고 그의 리더십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구성군의 이간책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이시의 부하였던 이시압 등이 그를 배신하고 등을 돌렸습니다. 결국 이시에는 얼마 못 가 자신의 신복이었던 자들의 손에 붙잡혀 관군에게 넘겨지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붙잡힌 그는 즉결 처형되어 효수였고 그의 목은 한양으로 보내져 저작거리에 내걸렸습니다. 이로써 함길도의 땅을 피로 물들였던 4개월간의 기나긴 반란은 마침내 막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 시의 난이 완전히 진압되었다는 승전보가 한양에 울려 퍼졌을 때 세조는 마침내 길고 길었던 7년 전쟁의 끝을 보았습니다.
그는 경회로에서 성대한 연회를 여러 승리한 장수들을 치하했습니다. 화려한 연회장, 신하들의 끝없는 찬사와 아첨 속에서도 세조의 얼굴에는 기쁨보다는 냉혹한 만족감이 감돌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 누구도, 그 어떤 세력도 감히 자신의 왕권에 도전할 수 없다는 것을 온 세상에 증명해 보인 셈이었죠. 그는 이 피비린내 나는 과정을 통해 자신에게 반대했던 공신 세력, 왕의 충신을 자처했던 사육신, 북방의 위협이었던 여진족,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의 토착 반란 세력까지 모두 자신의 발 아래 무릎 꿇렸습니다. 피로 쌓아 올린 왕좌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견고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조가 꿈꾸던 강력한 중앙 집권적 국가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세조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피의 칼날에만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국가의 시스템을 근본부터 다시 설계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조선 왕조의 통치 규범을 집대성한 경국대전의 편찬 시작이었습니다. 여러 신하들이 밤낮으로 궁궐의 서고에 모여 수많은 법령과 관례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체계화하는 작업에 매달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법전을 만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왕을 정점으로 하는 강력한 관료, 국가의 설계도를 그리는 작업이었고, 세조 자신의 통치 철학을 조선이라는 나라의 뼈대로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모든 권력은 왕에게서 나오고 모든 제도는 왕을 위해 복무해야 한다는 그의 의지가 경국대전의 모든 조항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그는 과감한 토지 제도 개혁인 직전법을 실시하여 국가의 재정을 확충하고 왕권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문화와 기술 분야에서도 세조의 강력한 리더십은 빛을 발했습니다.